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시장 상황을 보니까요. 네. 미국에서 찬바람이 불고 주식시장은 기침을 하고 가상자산 업계는 감기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고용지표가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침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예.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워낙 단호하게 단호하게. 단호박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움찔하는 모습이었던 예. 것 같고요. 이게 3일째 연속으로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마저 잘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연준이 당장은 표정을 계속 안 바꾸겠다 직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주겠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전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가상자산 업계 시장 전망하는 내용 담았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전문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희 여의도에서 예. 여의도 업계에 계시다가 빗썸으로 가신 이미선 리서치 센터장님이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빗썸 코리아 빗썸 경제연구소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빗썸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거래소 중에 한 곳에서 리서치를 담당하고 계신데, 네네. 그에 앞서서 2021년 저희 연합 인포맥스가 선정한 베스트 채권 분야 애널리스트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가상자산 업계로 가셨는데, 네. 이 분야도 바뀌고 네. 직위도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여러 네. 가지 가치관이나 어떤 판단 기준들 많이 바뀌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도 좀 그랬는데, 일단 제가 채권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그 통화 발행량,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어떻게 찍어내고 그렇게 찍어냈을 때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예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봐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각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일단 풀었고, 그래서 사실 진짜 궁금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고 나면 역사적으로 그 많이 풀었던 돈을 회수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부만 회수가 되는 거고,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그다음에 돈 가치가 떨어진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수준으로 GDP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GDP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그러니까 정부가 푸는 돈, 중앙은행이 푸는 돈 합치면 뭐 그 정도 규모가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 이 끝이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모든 통화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이전에는 파운드였고, 이제 또 그 전에는 또 이제 스페인 통화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 기축 통화가 기울게 되는 계기는 항상 전쟁이었거든요. 네. 엄청난 양의 이제 돈을 풀었고, 큰 이벤트가 있었군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 나라의 통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많이 풀었지만 다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사이클 상으로 어떻게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그냥 힌트를 좀 얻었던 거는 네. 이게 많이 보시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어떤 통화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하면서 달러가 지면 다음 어떤 게 새롭게 이제 뭐 라이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약간 위안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위안화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통화다 보니까 위안화는 대체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사이드로 이제 뭐 부상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다른 달러 대비해서 그거의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안 통화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른바 대안 통화. 예. 어허.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유력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건데 그죠. 사실 달러, 환율, 뭐 화폐 이런 이제 큰 고민을 하신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달러가 이제 자리를 비켜주면 네. 달러가 아닌 위안화든 유로화든 이런 네.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이런 통화들 몽땅이 네. 사라지고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신 건가요? 공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존할 것 같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고 대안이다. 같이 이제 공존한 거고 완전 대체는 아니고 예. 예, 아마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인 지위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법정 통화가 좀 작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디지털 통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은 가상자산 업계로 일단 오셨어요. 네. 그리고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페이퍼도 발행을 하시고 네.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기존의 금융시장하고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아, 네. 여러 차이가 예. 있었고요. 예, 분위기도 많이 저는- 다르고. 네네. 저는 좀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일단 워낙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반응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존의 전통 금융권은 정말 수십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경험이 누적됐고 네. 이런 자산에 대해서도 이 자산은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움직여 왔고 상관관계는 어떻고 우리가 고객에게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정립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가상자산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생긴 지 13년밖에 안 되는 되게 나이가 어린 자산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트랙 레코드가 많이 쌓인 건 없고 그래서 매번 생기는 이벤트들이 사실 많이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응하는 것도 어떤 좀 전례를 찾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다이나믹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뭔가를 내가 개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확실히 드나요? 네네 그런 게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빗썸경제연구소의 리서치 센터장이신데 네. 보고서가 이제 수시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보니까 이제 거시경제 지표도 많이 네.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시는 것 같고 네네. 그럼 최근에는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어떤 걸까요? 지금은 일단 저는 시장 최근에 많이 움직인 드라이버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 그리고 연준의 실제로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연준.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많이 올리면서 시장이 좀 망가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테라 루나 사태도 왔었고, 근데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던 와중에 이제 6월, 7월 되면서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훨씬 더 시장을 압도하면서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이제 주식 시장도 다시 또 반대로 오르고 예. 약간 이제 약세장에서의 어떤 반등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로 다시 또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8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에 했던 거는 시장의 기대를 확실하게 바꿔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해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야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큰 어떤 호황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려서 이제 프라이스 어떤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를 다시 또 확 뒤바꾸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연준에서의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대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게 아마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짧지만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이우석 이사께서도 말씀하셨었거든요. 엄청나게 다이렉트했고 짧아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하지만 그죠? 그리고 전혀 어떤 의심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예, 오해할 거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너무 금리 명확하게 강하게 이야기한 올리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충 한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그게 이제 금리를 예. 올리긴 올리는데 언제까지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20%까지 영원히 올릴 거야? 올릴 수는 없죠. 그건 아니잖아요. 4%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도? 멈춰지겠죠, 그죠? 예, 연말 한 4% 정도 보지 않나. 4%? 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연말 4%요. 네. 4% 정도까지 보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3.5에서 4% 정도가 글로벌 아이비들의 컨센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그냥 전통 시장에서 매크로 분석을 많이 하셨다가 네. 가상자산 분석을 이제 하시는데 얘의 연관 관계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이제 많이 커진 거죠 지금은. 아, 지금 이제 통화 정책하고 그렇죠. 가상자산 받는 영향력이요. 네.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이나 옵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변동성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렇죠. 뭐 리스크가 큰 뭐 주식이랑 플러스 가상자산까지 비중을 줄이자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네. 저는 이제 완전 금융권에 있던 사람은 아니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유동성은 주니까 네. 그러면은 암호화폐라든지 가상자산 업계를 부흥하기에 좀 힘겹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래서 게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 전망이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준금리를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정도까지 올리고 나면 예.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도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그 수준 자체가 상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도 금통위 때 이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정부로부터의 어떤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쵸. 총재님께서 얘기하신 게 네. 그 되게 정부한테는 자유롭지만 연준한테는 정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거잖아요. 연준이. 환율 때문에. 예. 절대적인 존재다.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서 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그렇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계속 올리면서 간다.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뭐 섣불리 뭐 인하로 간다. 그러면은 원화 약세압력 훨씬 커질 테니까 그런 결정을 섣불리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건지 뭐 2.5까지, 2.75까지 올린 건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8월 금통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3% 정도 연말까지 한국도 인상을 하고 내년에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신 것 같아요. 발언을 할 때 보면은. 그렇죠. 왜냐면 약간 예.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진 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도 항상 좀 많이 앞서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기준금리 이만큼 인상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인하를 할 거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대에 대해서도 좀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판단 하에서 뭐 책임을 지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도 기준금리를 좀 더 많이 올리고 또 올리는 기간도 사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대출금리 오르면서 채무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질 거고 어려움이 예상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자산 가격도 딱히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면 좀 약간 부채를 좀 줄이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부 자산을 뭐 처분해서 부채를 그냥 갚아버린다든지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뭐 이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인 뭐 가상 자산을 포함한 자산 시장에는 별로 좋은 움직임은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안전자산이면서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 상품들로 수요가 사실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연말에 한 4%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한 1, 2년 정도 만기 국채 금리가 4% 이상일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 뭐 트리플 B 뭐 그 정도 되는 거는 신용도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신용 등급이 회사채가 한 트리플 B 뭐 싱글 A 이 정도 되는 거면 전 중간 정도 되는 회사채인데 그런 게 한 5% 이상 금리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훨씬 뭐 안전하면서도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자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금리를 전혀 안 주는 상품이라던가 변동성이 되게 큰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4% 정도로 갈 것이고 금리가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3%인데 네네. 1%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환율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환율도 1,350원을 네. 터치를 했죠. 네, 이 어제 8월 말 NDF 기준으로. 네네. 가상자산 업계는 이 환율의 영향을 분명히 또 받을 것 같은데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아마 영향을 받잖아요. 예. 국내 주식시장이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 쪽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예. 아마 원화로 표시된 자산 전반적인 부분이 약세 요인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제 국내 주식하고 이제 가상자산하고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일단 주식 쪽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사실 가상자산 쪽에다가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여유가 많지 않아지고 여력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동조화되는 움직임도 훨씬 커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해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예 여력이 진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돈을 뭔가를 넣어가지고 사는 여력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도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업계가 하반기를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망하기가 참 어렵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좀 어느 정도 종료될 때까지는 사실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섣불리 보기가 어렵다. 예. 근데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경기가 망가질 거니까. 그렇죠. 예. 경기가 망가졌는데 계속 금리를 올리겠어 설마? 예, 예. 이런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걸 고정시킨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거 할 거야. 맞아요. 감수할 거야. 네. 경기 회초리를 침체. 때려서 아이가 조금 아프더라도 일단 아파도 회초리를 울어도 들겠다. 울어도 어쩔 수 없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런 어쩔 수 얘기거든요. 없다. 그래도 그런데 너무 이제 때리면 안 되는데. 문제는 돌고 돌아서 네. 야,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로 기압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인플레이션이 올해 어쩌면 올해 말까지도 미국이 숫자가 크게 안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미국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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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올해보다는 평균적인 연간 이제 물가 상승률의 수준 자체는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이제 CPI 기준으로 4%대 정도 내년에 그 정도로 낮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2%보다는 위에 있는 수준이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꺾이기 시작을 하면 그게 추세적으로 확인이 되면 일단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은 그때는 멈추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뭐 내년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뭐 모든 뭐 증권이라든지 지금 미국 연준의 입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이 거시경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거시경제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살짝 마무리하고 네네. 저희가 이제 빗썸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거시경제 얘기긴 해요.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이제 원래는 예상됐던 게 현물 ETF, FT가 아니고 네, ETF를 승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의 움직임과 별개로 굉장히 뭐랄까 희망찬 전망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ETF에 대해서요. 네. 네.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지금. 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네. 여기서 현물 ETF를 자꾸 거절하고 연기하고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물 ETF가 뭔데 이거를 자꾸 승인을 받기를 또 원하는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미국의 이제 뭐 바킬리나 뭐 예, 이런 예. 운용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먼저 일단 어떤 뭐 폐쇄형 어떤 펀드 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ETF 현물을 이제 승인해 줄 걸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선물 ETF는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거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 자산이 이제 예. 퓨처스 그 비트코인 선물이 되는 건데 그거는 CFTC라는 미국의 이제 선물 어떤 감독하는 기구에서 네. 그거는 이제 승인을 한 어떤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일단 이 기초 자산에 대해서 누군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랩핑해서 포장한 형태인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현물인 비트코인 있잖아요. 퓨처스 말고 선물 말고 이 현물 비트코인은 현재 시세를 추종하는 ETF인 거죠. 아, 그 예. 상품이. 네, 근데 예. 요거는 누가 감독 권한을 가질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 예. 오히려 이게 되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있고 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어 나온 그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누가 규정할 게 CFTC가 있는 거예요? 예, 한 거예요. 지금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걸 근데 이건 랩핑한 없다는 거네요, ETF는 이거는? 그냥 승인된 거예요. 아하. 근데 이 현물 비트코인 이거는 지금 누구 어디에도 감독 권한이 없고 지금 그거를 결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결정이 안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입장에서는 기초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이 누군가는 정해진 다음에 그 ETF에 대해서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하. 현물 앱 ETF를. 네, 네. 그럼 일단 그거 자체가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사유가 되나요? 그 부분이요. 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승인하기 어려운 점들이 사실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CFTC가 감독할 거냐, SEC가 가질 거냐, 뭐 이런 거가 아직 안 정해졌고.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관장할 거냐, 네. 상품거래위원회가 관장할 거냐의 네. 차이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근데 미국에서 얘기되는 분위기는 예. 이 비트코인을 원자재, 그러니까 커머더티처럼 보는 의견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CFTC가 비트코인에 대한 감독 관할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안 해준 이제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모든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감독 권한이 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소들이 SEC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래가 되는 다른 어떤 상품들 같은 거는 뉴욕 거래소나 이런 것들은 SEC에 등록이 되어 있고 예. 그 안에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소들이 뭐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어떤 트레이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뭐 비트코인을 샀을 때 거래소가 그거를 이제 보유하는 수탁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고객이 어떤 매수매도 효과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고객들이 이제 매칭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체결이 딱딱 되면 좋은데 그게 유동성이 떨어지면 어떤 마켓 메이킹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신 이제 어떤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시장이 유지되려면. 네네. 예. 그러려면 이제 마켓 메이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한 주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업무의 구분이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서로 섞여서 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증권사나 이런 경우에는 수탁하는 기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는 이제 브로커리지만 하고 이게 다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가상자산은 그동안 규제 밖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래소나 어떤 플랫폼들이 그냥 다 합쳐서 막 하고. 섞여 있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구별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도 이게- 시키고 싶고. 이게 참 듣다 보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쉽지 말이 좀 않아요. 어렵긴 하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네. 비트코인을 만약에 재무제표에 넣는다면 예.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재무제표에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음. 여기서부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하신 얼마로 대로 해야 되느냐도 있겠죠. 그렇죠. 이걸 네.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이냐. 음. 이거에 따라서 규제 당국도 바뀌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예를 생각이 들면 드네요. 종가도 지금 말하기 어려워요. 아, 종가가 없네. 거래소마다 다르거든요. 24시간이니까요. 예. 그러네요. 예, 항상 24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네. 종가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환율도 24시간 거래되는데 우리는 매매 기준율이라는 거 정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평가를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디 가격을 쓸 거냐. 아, 그러니까 이걸 아마 통일시키는 것도 아마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전 작업들이 사실 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거래소도 다 등록이 되고 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SEC가 어떤 기관들에 대한 감독 권한 다 가진 다음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일단 SEC가 내놓은 이 현물 ETF의 승인 연기 혹은 네. 승인 각하 결정은 네, 네. 이유를 보면은 투자자 보호를 먼저 내세우고 있긴 해요. 네, 네. 근데 요게 제가 정말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까
80년도 더 된 증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데. 아, 하위 테스트. 예. 예, 예. 그거 관련된 게 맞습니까?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는 거는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이게 예. 동일하게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은 아닌 거라는 증권 거죠. 아닌 걸로. 네, 상품에 가깝다는 거죠. 음. 예, 예. 그러면 SEC가 관장할 내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예, 예. CFTC가 아마 그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ETF는 그래도 어쨌든 금융 상품의 한 형태니까 예. CFTC가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갖겠다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SEC가 현물 승인을 이제 ETF 승인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뭐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일단 드는데.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선물 ETF가 있고 현물 ETF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선물 ETF에 비해서 현물 ETF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선물보다 왜 더 현물에 대해서 더 음. 이렇게 우리가 집착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갖는지 선물은 이게 좀 미래를 좀 궁금해요. 내다보는 거고 현물은 현재 시점이니까. 뭐 그런 제 생각에 네. 현물 ETF 같은 경우에 만기됐을 때 비트코인을 현물로 돌려받는 형태가 아닐 것 같아요. 선물일 경우에 현물 ETF 경우에도 아 그래요? 예, 예, 네, 두 그래서- 분의 발음이 섞이고 있는 느낌이 좀 드니까 네네네. 천천히 말해주세요. 정리를 좀 하자면 예. 네, 네. 그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네. 현물 ETF하고 선물 ETF의 일단 차이점은 예. 일단 선물 ETF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만기 때마다 계속 갈아타 줘야 되잖아요. 아, 이제 그쵸. 9월 만기 되면은 이제 9월 되면은 다시 12월 만기 선물을 사야 되고 바꿔줘야 그 돼요. ETF가. 아, 선물 ETF는 그렇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어떤 이제 최근월 선물을 계속 담아야 되거든요. ETF 예. 안에. 아,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만기가 돼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 갱신을 집어넣어야 해주는 되는 거죠.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이제 원유 ETF라고 하더라도 예. 기름을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기름을 가서 사서 어디서 저장하는 거 아니잖아. 네. 기름을 살 수 있는 언제 사겠다라는 그 선물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6월 만기가 됐는데 6월 만기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고객돈 다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9월 만기로 점프하면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이제 롤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선물 ETF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실 롤오버 할 때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기가 조금 더 긴 선물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싼 걸 예. 팔고 요거 비싼 걸 사야 되니까 예. 그걸 이 차이만큼의 계속 반복해야 비용이 되거든요. 나오면서 네, 그러면 선물 ETF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추종하는 그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현물로 갖고 있고 싶은 부분이 사실 더 클 것 같아요. 예. 그 시장의 매력도로 보면 확실히 현물이 네.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네. 그거를 시장이나 투자자들 혹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네. 바라고 있고 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이렇게 ETF라든지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노력이 되고 있고 네, 네. 최근에는 뭐 일경원을 돌리고 있다는 네. 블랙락도 네, 네, 네. 코인베이스랑 손을 잡았고 네. 지금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네.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자산 자체를 세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 입장에서의 명확성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종가를 어느 가격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만약에 뭐 법인이나 어떤 기관이 이거를 샀을 때 이거를 현재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치고 있어요. 무형이나 이게 이제 재고자산. 회계 네. 용어가 이게 나옵니다. 이게. 회계사가 유중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근-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은 지적재산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에 가깝냐 아니면 무형자산이라고 좀 아닌 하기엔 것 조금 같잖아요. 아닌 것 같기도 금융상품이랑 개정이 있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예. 형태가 없긴 하지. 네. 비트코인.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으로 넣거든요. 아 그래요 또. 네. 이게 다 나라마다 다 다르구나. 네. 그것도 통일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회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해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커런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커런시로 보면 또 통화로 이제 그냥 본다. 그 네.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예. 외화로 애매한 그냥 것 분류가 같아요.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미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무역 교류 이제 할 때 그 거래 어떤 통화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거든요. 아하. 뭐 하는 곳이 있죠 지금. 일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통화로도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기관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입장에서는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 선물 거래가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선물 ETF라든지 이런 게 없죠. 비트코인이. 네, 일단 ETF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라는 상품도 상품 국내 자체가. 거래소에서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하려면은 미국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예. 사실 이것도 좀 허들이 있는 거고, 음. 예,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 이용을 하려면 기관들이 활용을 하려면 자기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에 대해서 해치가 가능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선물 숏포지션 잡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들어와야 제 생각에는 좀 기관 법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규제라든지 정책적으로 약간 틀이 좀 잡혀야 네. 이걸 할지 말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장이라든지 뭐 빗썸도 바라고 있을 거고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젠가는 인정을 받기를 바라시죠? 당연히 저희는 그랬을 그렇게 때 시장 생각을 하고 있죠. 파급력은 어느 네. 정도입니까? 시장 파급력은 이제 예전에 이제 금 ETF가 그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도 이제 금 현물을 ETF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하는 것도 있고 뭐 우여곡절 끝에 뭐 2004년에 이제 ETF가 생겼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가격이 뭐 한 5년 정도 걸쳐서 3배 정도, 네, 그렇게 이제 ETF 가격이 올랐었어요. 예. 그러고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현물 ETF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자금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 ETF이기 때문에 ETF 안에서 이제 미국 S&P ETF 그리고 금 ETF 여기서 조금씩 그 일부 들어갔던 수요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동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네. 예를 들어 뭐 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뭐 나스닥 ETF 이런 것들이 네. 형태상 그리고 약간 개념상 비슷하다 보니 네. 비트코인 쪽으로 올 수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하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일부는 이게 금처럼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금 ETF에서도 일부 수요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일단 미국 주식 ETF 관련해서 그쪽에서 한 10% 정도 수요가 ETF로 간다.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금 ETF에서만 20% 정도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중에서 한 30% 정도 네.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0억 달러 정도? 네,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ETF가 되고 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연기금이 아마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요. 네, 왜냐면 훨씬 이제 ETF가 되면은 뭐 투자가 훨씬 용이해지고 뭐 디지털 월렛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일단 그렇게도 들어올 것 같은데 전 세계 이제 펜션 펀드 상위 200개 이제 자산들을 일단 다 합산을 하면은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20조 달러. 네, 20조에다가 달러니까 이제 얼마입니까? 0이 3개 정도 더 붙고 예. 하니까 이제 엄청 커지는 숫자가 예. 되는데 이게 연간으로 자산이 한 5% 정도씩 이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예. 늘어나는 거에서 한 2% 정도 아주 적은 금액만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가 된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연간 한 200억 달러 정도씩 예. 그럼 한 2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상당한 유동성이 이제 이런 침체 시장에서도 충분히 현물 ETF만으로도 공급이 네.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것으로도 이제 침체의 이 기운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ETF가 돼서 주식이랑 비슷하게 사실 가게 되면 예. 장기적으로 사실 우상향하는 방향의 그림이 앞으로 수년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 예.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해서 미국 시가총액이 훨씬 많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꾸준히 이제 펜션 펀드나 이러한 대형 어떤 펀드들이 매년 돈이 들어오고 특정 돈의 일부분을 계속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기 위해 어딘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 쪽 ETF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도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네.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새로운 돈은 이제 어디서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네네네. 주식 팔아서 아니면 금 팔아서 네. 비트코인 살 거다 이런 네네. 이야기인 거죠. 네네. 제가 최근에 봤던 그런 기사 중에서 블룸버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채권의 비중이 많을 텐데 네.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면 뭘로 대체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 많은 대답이 있었고 네. 그중에 당연히 1등은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네. 비트코인도 평균 6%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각 이제 펀드 매니저 네. 그리고 리서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분류를 해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네. 대답한 사람이 의외로 리스크 매니저였어요. 아. 리스크 되게 매니저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다.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오.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가 코릴레이션이 낮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아서 자산에 넣어놓으면 그래서 얘가 그 역할을 하겠지. 그런 인식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에서 비트코인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사실 선진국들은 사실 자국 통화가 뭐 얼마나 약화되고 그러니까 원화를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성이라는 걸 저희가 거의 체감을 안 하고 살잖아요. 물론 환율이 오르는 게 뭐 뉴스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3,000원, 4,000원 갈 거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남미나 이런 나라들은 아하. 실제로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뭐 되는 정도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죠. 예, 거의 뭐 몇십 프로, 뭐 몇백 프로 이렇게 이제 환율이 뭐 약세로 이제 자기네 통화들이 약세로 가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뭐 급여나 이런 거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그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우리가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 인정을 안 해도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라도 네.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 국가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미 어떤 기업하고 한국의 기업이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어떤 나라의 통화가 너무 이제 좀 약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통화 대신 비트코인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했는데 네. 워낙에 그 현지 화폐가 약세다 보니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이게 보면은 아까 이제 이민선 센터장님이 예.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가신 이유가 뭐냐. 그 되게 깊은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화폐 자체에 대한. 네. 근데 안 좋은 애들부터 이게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달러는 여기 위에 있는 거고 네, 네. 저 밑에 있는 안 좋은 애들은 그쵸, 벌써부터 이게 신뢰가 많이 훼손돼가지고 맞아요. 차라리 비트코인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등장하고 이더리움 등장하고 여러 가상화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물론 가상화폐 안에서도 서로 간의 경쟁이 있지만 사실 진짜 더 큰 경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많은 어떤 신흥개발도상국들의 통화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뭐 대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통용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사실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통화권이 통일되는 효과도 있고, 그렇죠. 예, 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파급력과 변화들이 훨씬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신뢰도 문제 그리고 저장의 가치가 유실될 수 있다는 문제 같은 것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폐들이 여러 개 달러부터 쫙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신뢰도 가치를 인정받는다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 업계를 이동을 했는데 일정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이제 가상화폐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달러 표시 자산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제 원화 예금을 갖고 있던 거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위는 뭐 공고하게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나머지 이제 신흥국 통화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비트코인이 상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정학적인 그런 변화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루블화로만 이제 어떤 자기네가 이제 석유 대금을 받겠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러시아 루블화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지금 법정 통화 안에서도 약간 이 변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권 다툼이긴 한데 네. 그중에 비트코인이 살며시 끼어들 가능성도 네.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달러가 있어야만 이 석유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있어도 석유를 못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루브라를 이제 무조건 갖고 있어야만 이제 원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루브라가 이제는 리저브 통화는 아니지만 리저브 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달러의 지위가 이렇게 살짝 약간 이렇게 기스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 통화들이 이제 스며들 여지도 사실 열리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BDC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네. 다른 코인들, 다른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현물 ETF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더리움이 이제 그 이제 비콘 체인이 이제 병합한 이제 머지라는 이번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레벨로 나가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거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일어났을 때 블록을 생성하는 어떤 부분들이 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채굴하는 방식으로 됐던 것이 그래픽 카드 막 돌려서 네, 예. 이제 그래픽하게 돌려서 이제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POS 방식으로 바뀌어서 일단 이더를 갖고 있는 이더를 일단 이제 넣어 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수급적인 변화는 신규로 발행되던 이더리움 물량이 이 머지 이후에는 한 그 신규 물량의 90% 정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신규 공급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채굴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을 통해서 발행되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급상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들을 거치게 되면은 이더리움 상에서의 훨씬 더 많은 거래들이 가능해지게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비탈리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불확실한 부분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훨씬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9월 이 머지라는 이벤트 앞두고서 9월 말 10월 요때 이제 기관 투자들이 옵션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완전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예. 완전 많이 떨어졌을 때도 이득을 볼 수 있는 풋옵션도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배치를 해놨군요. 네, 양쪽에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변동성은 되게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더라도 혹은 실패하더라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대비를 해놨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가격 변동성도 실제로 좀 클 것 주식시장에서도 이더리움에 관련된 게 그
POW에서 POS로 바뀌는 과정에서 채굴하는 애들이 이제 없어질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쵸. 실제로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질 거라는 네. 그런 전망들이 있으니까. 그래픽카드 네. 회사가 네. 그렇죠. 예, 이거 채굴 수요가 이제 없어지니까. 채굴 수요가 없어지니까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물론 뭐 9월에 뭐 이더리움의 2.0 변신도 있고 뭐 하반기에 뭐 현물 ETF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장 이제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는 역시 미국의 기준 금리 이런 문제들이 더 FOMC 큰 회의도 거잖아요. 있죠. 9월에. 네. 9월에 또 연준 회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제 봄에 네. 암호화폐가 훅 떨어지고 계속 그 현상 유지를 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이 이제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적어도 연말까지는 예. 한 4%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기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 비슷했던 그 기간을 찾아보면은 2018년 4분기거든요. 2018년 4분기, 그러니까 11, 12월 이 3개월 동안에 이때 이제 2018년 12월까지 뭐 기준금리를 그 당시에 연준이 2.5%까지 쭉 이제 인상을 했었고 네. 이때 자산별로 그 수익률이 위치하는 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X축이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이고 Y축이 이제 전월 대비 수익률입니다. 네. 그래서 월 수익률이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당시 자산들의 수익률의 위치예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굉장히 밑으로 마이너스권에 가 있거든요. 네. 많이 내려가 있네요. 네. 마이너스 16 정도 있고 알트도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12 사이 정도 있고요. 예. S&P는 마이너스 4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숏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플러스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 4분기 때는 이제 플러스 났던 이제 자산이 나스닥 숏 포지션 그리고 미국 나스닥 장기 숏이 국채. 올랐다는 거는 떨어지는 거에도 베팅한 거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고 이제 마이너스였던 거는 이제 S&P, 나스닥, WTI,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제 이랬던 거고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올해 7, 8월까지의 수익률의 성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거리가 많이 이제 있는데 저게 저렇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물론 저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일단 2018년 4분기 때는 저 정도의 위치에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가상자산 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수익률이 이동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지를 하신다면 이제 뭐 숏 포지션 이제 매도를 하는 뭐 이런 이제 뭐 ETF, 숏 ETF 이런 것들을 편입을 하면 아마 마이너스 손실을 일부 뭐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림이 금리 인상이 그래서 결국에는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는 이게 중요할 수 2019년.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끝이 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긴 시기에서 보면 2019년 1분기 때는 금리 인상이 2018년 12월에 마지막 인상이 됐고 1분기니까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첫 3개월간의 수익률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다 플러스권으로 위로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나스닥 숏이 마이너스로 빠졌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WTI, S&P 이런 것들 다 플러스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알트코인하고. 그래서 이제 2018년 4분기 때의 이제 위치에서 저렇게 이제 이동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Y축으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고, 또 X축 측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는 수익률의 변동성도 좀 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분포를 얘기를 할 때 가운데 많이 이제 분포가 수익률이 빼곡하게 돼 있으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예. 이제 아주 이제 표준 편차가 저렇게 숫자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수익률의 어떤 그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고 되게 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뭐 둘 다 이제 이동을 했고, 근데 보면은 X축 이동한 폭보다 Y축으로 쑥 올라간 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변동성이 한 단위 커질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률의 어떤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 일단 종료가 되고 인하기대가 형성이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뭐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말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거고 네. 미국 기준금리도 한 4% 정도까지는 아마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간이 조금 이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두 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약하다. 그리고 인하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랑 좋은 얘기를 동시에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네. 뭐 사이클이 늘 있으니까요. 뭐 일방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좀 종료가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어떤 주식과 가상자산이 같이 다 회복되는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그러면?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3년 중반 정도. 네. 아직도 그러면은 네. 뭐 9개월 가까이 남은 건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금리 인상 시점, 인하 시점이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종료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후부터가 사실상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또 경기 침체에 관련된 뭐 아래 공포, 리세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측면에서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까? 리세션 일단 기준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면 할수록 사실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근데 일단 지금 4% 정도까지를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그거보다 조금 더 가팔러진다거나 내년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그 시점이 빨라지는 거는 이제 좀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상당히 네. 어려워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최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면서 네. 이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크게는 두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분류는 실제로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믿음과 그 철학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아주 옛날에 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사실 흔들리지 않는 경향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줄이는 쪽으로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쭉 버티면서 가는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투자 자산 중에 하나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게 저는 좀 제가 그쪽에 속하는 편인데, 이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사실 저는 이제 주식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그렇고 이제 현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되 뭐 해지가 필요할 때는 사실 일부 숏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좀 해칭을 할 때는 네.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요즘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변동성을 사는 그런 플레이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옵션으로. 주식이 빠진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빠진다라는데 베팅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라는데 베팅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빅스 지수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의외로. 그래서 저는 높아질 그런 부분들-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든 해지를 해나가시는 게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만 유일하게 가져가면 너무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이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그래서 네. 이게 시장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고 예. 시장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저희는 그냥 쪽배 하나 거기 띄워서 쪽배 그 하나. 흐름에 그냥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어떤 흐름에 타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금리 사실 계속 올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물, 숏 포지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지하는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5대 거래소 안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예, 행동 현물을. 패턴이긴 한데 예, 예. 다양한 상품도 좀 만나보고 네. 그래서 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네. 아, 그렇죠. 네. 네.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들이.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맞춰가지고 기분 좋다 이건 또 중요하지만 예. 틀리면 어떻게? 맞아요. 틀렸을 때도 네. 괜찮아라는 네.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네. 그런 장치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올해 하반기에서 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매크로 네. 환경 자체가. 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센터장님은 어떤 지표를 보면서 네. 뭐랄까 희망을 좀 품거나 좀 전망을 하는 편이십니까? 음. 이제 투자자분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 네. 이런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예. 저는 이제 유동성이랑 관련된 부분이긴 이것도 한데, 유동성이군요. 네, 역시 유동성인데 이 가상자산 시장도 보면은 이제 디파이 시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출도 받고 예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탈중앙화 말이에요. 블록체인 금융.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시장 안에서도 이제 예금 대출이 있고 한데 이쪽에서 지금 레버리지가 되게 높았던 게 가상자산 가지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던 게 거의 꺼졌어요. 5월, 아하. 6월 지나면서. 그러니까 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디레버리징이 쫙 진행이 지금 됐거든요. 음. 근데 이쪽에서도 약간 이제 다시 레버리지로 사이클이 도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 본격적인 상승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비트코인 전망을 하실 때도 이 레버리지가 많이 꺼졌다. 네. 이것을 상승 요인으로 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또 레버리지가 줄어들긴 했지만 늘어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이미선 센터장님과 함께 한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출연 소감 한번 짧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인포맥스 방송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채권일 때 자주 나왔었고 했는데요. 예. 또 가상자산 시장으로 오게 돼서 또 여기 또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누게 돼서 오늘 또 너무 즐거웠고 또 저도 많이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 베스트 애널리스트셨던 이미선 빗썸경제연구소의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저희가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